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코텀즈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 이 인코텀즈는 모두에 20에서는 11개의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11개 항목. 11개 항목을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이 11개 항목 중에 운송 방식에 따라 항목이 틀립니다. 운송 방식에 따라. 어떻게 운송 방식에 따라 틀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운송 방식에 따라서 첫째는, 해상 운송, 그죠? 해상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내수로, 그죠? 내수로 운송. 이렇게 이제 물로 일단 내수로 운송, 그죠? 뭐 강이나 운하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합 운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운송. 자, 복합 운송이다. 자, 복합 운송이란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을 이야기하죠.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 자,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해상이나 내수로에서,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해상이나 내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FAS, 그죠? 이거는 이제 FAS. 지금 일단 나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FOB, 그 다음에 CFR, 그 다음에 CIF. 자, 요것이 요 네 개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인코텀즈입니다. 다음은 이제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운송이라고도 합니다. 복합 운송에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X워크, 그죠? X워크. 일단 나열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FCA, 그죠? FCA, 그죠? FCA. 그 다음에 우리가 FCA하고 또 이제 CPT, 그 다음에 CIP, 그죠? 자, CIP.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D군으로 넘어갈 수 있죠. DAU, DAP를 먼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U. 자, DAU 요거는 인코텀즈 2020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DAT라는 인코텀즈를 리플레이스먼트 한 겁니다. 요거는 2010에 있었고, 요거는 2020에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신설된 거죠. 신설된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DDT. 이렇게. 여기 이제 7개죠. 자, DD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소이야기하는 11개의 항목에 속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인코텀즈 2020에서 이제 신설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보면서 그 용어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용어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용어에서 이렇게 풀이하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자, 우선 이것도 이제 뭐 해상운송 11개 중에서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이용되는 것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 둘을 물었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물은 것, 2001에서 없어지고,
2020에서 새로 신설된 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다. 그것만 해도 벌써 4개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11개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야기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제 1번 뭐 편의상 번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x워크다 이렇게 해서 xw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x 자 워크다 이렇게 나가죠. 워크 또는 다른 말로 이거는 뭐 따라서 이제 팩토리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곡물 같은 건 xmea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사업장에서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인도함으로써 끝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럼 이제 xwork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런데 xwork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xwork는 이제 첫째는 이거는 수출 거래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수출 거래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이거는 국내 거래에서 자주 빈도 높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장에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말이죠. 그냥 알아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아서 가져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수출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자체가 이 정형거래 자체가 수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수출 의지가 그 조금 반영이 낮다. 일단은 여기서 국내 거래의 빈도가 그래서 당연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매도인이 가장 부담이 적은 것이다. 자, 매도인이 가장 부담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 부담이 가장 적다. 매도인 부담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매도인 부담이 가장 적다. 자, 왜 매도인 부담이 가장 적을까요? 자, 물건을 공장, 즉 영업소 내지는 특정 지정 장소에 영업소 내 영업소 내란 것은 뭐 공장, 그 말하는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 두거나 또는 어떤 지정 장소, 자, 어떤 지정 장소 내에 두고, 이제 뭐 이 지정 장소란 거는 결국은 공장이나 창고가 뭐 꽉 찼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매도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제3의 장소, 그죠? 제3의 장소를 이야기하겠죠. 두고, 이제 모든 것을, 이 이후의 이제 장소에서 옮겨가는 것까지, 결국 이야기는 적재부터, 차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차가 들어오면 차에 실는 것부터 해서 적재,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수출 통관까지도. 자, 수출 통관도 이게 누구의 몫이라는 거죠? 예, 수입자의 몫이다. 매수인의 몫이다.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매수인이 몫이다.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재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이런 위험이나 비용도 매수인이 가져가고 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유일한 그죠? 이러한 인코텀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것은 매도인의 부담은 가장 적고 역으로 매수인의 부담은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의 부담과 매수인의 부담이 이제 역으로 이제 매수인은 부담이 가장 높겠죠. 매수인 부담은 높다. 자,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매수인의 부담은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도의 장소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업소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정한 장소일 수도 있다. 요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됩니다. 영업소 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는 이렇게 됩니다. 또는 영업소 내에만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업소 내 또는 지정 장소 이렇게 또는 아닐 수 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X워크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국내 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 국제 거래에서는 적합한 규정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제 거래에서도 사실은 국제 거래에서도 이제 X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FOB라든지 그 다음에 CIF 이런 거래들이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제 실무적으로 그러면 X워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자, 실무적으로 X워크는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냐 하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국내 거래용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짐을 이게 수출 의지, 즉 어떤 뭘 로딩 시켜주고 적극적으로 수입자의 어떤 편의를 위한 어떤 그러한 팔로우는 굉장히 거의 적은 편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이제 해야 될 것이 수출국에 가서, 그죠? 수출국에서 자, 수입자 자, 요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직접 적재를 해야 됩니다. 직접 적재를 해야 된다. 직접 적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직접 가서 물건을 공장에서 싣고 와야 돼, 자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결국은 이제 수출 통관까지도 해야 돼요, 자기가. 남의 나라에 가서 수출 통관. 수출국에 가서. 수입자가 수출국에 가서 수출 통관까지. 자, 누가? X워크는 누가? 수입자가. 수입자는 다른 말로 매수인이. 자, 요거까지 해야 되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적용이 되냐 보면은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입자가 있습니다. 수입자. 자, 수입자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수출자가 있겠죠. 수출자. 자, 수출자 B라고 합시다. 자, 수입자와 수출자한테 가서 여기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적재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적재해서 가져오는 것은 수입자가 수출자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수입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포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워드 국제 운송업자죠, 일종의. 자, 이 포워드 A에게 그죠? 의뢰를 합니다. 그죠? 포워드 A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 우리 수출자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실어서 우리의 나라에게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 포워드 A는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파트너 포워드를 즉 포워드들은 파트너끼리 일을 하겠죠. 파트너 포워드를 물색을 합니다. 자, 자기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파트너 포워드인 수출자의 포워드 B한테 자, 포워드 B한테 이제 이 파트너 포워드들은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서로 크리스판딩을 하겠죠. 하면서 야 가서 물건 좀 수출지에 가서 물건을 좀 적재해 가지고 적재해라, 싣고 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파트너 포워드 B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한국이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는 포워드이기 때문에 이미 수출자에 대한 지리도 잘 알고 가서 자기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운송수단을 하나 수배를 물건을 싣고 오는 것도 한국에서 있는 포워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죠? 싣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서 또 이 포워드는 또 뭐까지 하겠습니까? 이 포워드가 우리가 해야 될 뭐 수출 통관까지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수출 통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재도 하고, 그죠? 수출 통관도 했습니다. 그죠? 하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해서 이 비용을 결국 한국에 있는 비용 청구를 하겠죠. 그죠? 포워드 파트너에게 비용 청구를 합니다. 자, 비용 청구를 하면 이 파트너 포워드는 이걸 수입자한테 다시 청구를 할 거고요. 그죠? 물론 청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정산을 해주겠죠. 포워드 자기네들끼리 정산을 합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고 이제 이쪽에서 수입자가 다시 비용을 갖다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한다면 엑스워크가 되더라도 그죠? 문제 없겠죠. 엑스워크가 되더라도 비록 가져가서 공장에 가서 수출자의 공장이나 또는 또는 다른 임의의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그죠? 뭐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케이스 1번이 되겠죠. 케이스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케이스 1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있을 때입니다. 그다음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없어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가줄 이런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가줄 이런 파트너들이 지금 이제 이런 파트너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파트너들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파트너가 없다 이러죠. 파트너가 없다. 어디에? 수출국 파트너죠. 수출국. 자, 수출국에 파트너가 없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국에 있는 포워드 A 또는 수입자 A가 직접 가서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출 통관이나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적재는 힘듭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X워크 대신에 X워크는 지금 이럴 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X워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FCA로 가야 된다. FCA 옵션을 통해야 돼. 그럼 왜 FCA 옵션을 통하느냐? FCA는 말 그대로 수출자가 적재와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FCA는 뒤에 또 좀 자세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걸 해야 하냐면 FCA는 이제 말 그대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pre-carriage입니다. 미안합니다. carrier. 자꾸 carry지 않았는데 pre-carrier. 자, pre-carrier라는 말이 여기 보면 이제 CA가 되는 거죠. 자, 왜 pre-carrier냐면 이때 pre라는 말은 공짜란 말이 아니고 책임과 비용이 자유로워진다는 이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free라는 말은 이때 free는 책임과 비용이 자유롭다. 자, 책임과 비용이 자유롭다는 말은 뭐냐면 책임과 비용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언제 여기에 운송 도구에 운송 수단에 실었을 때 언제 운송 수단에 실었을 때 그죠? 말 그대로 운송 수단에 인도했을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운송수단에 인도할 때까지만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운송수단에 인도할 때까지만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CA를 하면은 수출자가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됩니다. 어떤 운송수단? 그럼 이 운송수단은 누가 준비합니까? 수출자는 엑스워크에서는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수단을 미안합니다. 자, FCA에서는 내가 엑스워크가 아니라 FCA는 엑스워크에서 단지 실어주고, 실어준다는 건 뭐죠? 적재하고 수출 통관해주는, 그죠? 그래서 적재하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적재나,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을 할 파트너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수출국이 억수로 오지에 있거나, 이런 수출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럴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인이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요거보다 조금 수고를 더 해주는 겁니다. 매도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인이 적재하고 실어주고 적재하고 또 어떻게 적재하고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을 해줍니다. 그죠? 자, 매도인이 적재하고 수출 통관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적재하고 수출 통관을 해주는 건 해주는데 그러면 차는 누가 그냥 돼야 되냐? 운송수단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요것만 해주니까 운송수단은 매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엑스워크에서 조금 더 운송수단 적재하고 그 다음에 수출 통관하는 편의를 보는 것 뿐이지 나머지 운송수단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은 누가 준비한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수단은 매수인이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수단은 매수인이 준비한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엑스워크는 결국은 국내 거래에 적용이 용이하고 국제 거래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는 이제 엑스워크보다는 국제 거래에서는 여기 이제 FCA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엑스워크를 하느냐? 그죠? 왜 엑스워크를 하느냐? 왜 Y엑스워크다? 왜 엑스워크를 하느냐? 자, 국제에서. 자, 어디에서? 국제거래에서. 자, 국제거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엑스워크를 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 엑스워크를 하면은 일단은
엑소크는 그 자체가 물품 가격 그 자체입니다. 물품 가격, 그죠? 물품 가격이다. 자, 물품 가격이죠. 왜? 공장에 가서 가져오니까 물품 가격 그 자체입니다.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반 수수료, 자, 이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불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엑스워크에서는 없습니다. 운송, 보험, 재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격 그 자체입니다. 자, 물품 가격 그 자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훨씬 이런 다른 조건이 붙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보통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고요. 물론 낮겠죠. 다른 게 붙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죠. 자,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FCA라고 한번 해봅시다. 엑스워크가 아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적재하고 자,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이에요. 자, 근데 적재하고 수출 통관을 하려고 하면은 자, 공장에서 우리가 인코텀스는 모두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답니까? 누구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 자, 매도인 입장이라고 한번 봅시다. 수출자 입장이죠.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적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인건비. 자, 그런데 인건비가 잠시 실어주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는 간단한 거는 잠시 실어줄 수 있죠. 그럼 잠시 실어주는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제 누가 차를 공급해야 됩니까? 매수인이 차를 공급합니다. 매수인이 운송수단을 매수인 운송수단, 그죠? 근데 이 운송수단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인건비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일부러 들여가지고 인건비를 갖다가 뭐 속된 이야기로 뭐 용역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수인 운송수단이 정확하게 어떤 시간에 들어온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출 통관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수출 통관이란 것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노하우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엑스워크를 할 정도라면은 이거는 수출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중점보다는 내수를 갖다가 중점을 하는 기업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 엑스워크란 것은 뭐 공장에 있는 거 가져가라, 알아서 가져가라, 와서 가져가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통관에 필요한 어떤 부가적인 전문적인 이런 부서가 없을 경우가 많겠죠. 지식이나. 그럼 이걸 갖다가 또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의뢰. 그죠? 의뢰. 자. 그럼 이거 의뢰하면은 이거 의뢰하면 드는 이제 또 의뢰만 하면 또 의뢰가 뭐 들면 의뢰에 대해서 수수료가 붙고 또 하는 거는 또 차지를 하고 또 여기에다 또 뭡니까? 마진을, 그죠? 마진을 또 붙일 겁니다. 적재와 수출 통관에 마진을 붙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부분에 뭐 하면은 여기에 뭐 꽃배기를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순수한 물품 가격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될 수가 있다. 왜? 이러한 부가적인 가격 때문에 매도인은 여기에다가 충분히 엑스트라하게 좀 여유있게 마크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격을 높이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X워크를 하면은 매수인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그대로 살 수 있고 또 상품 가격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다른 부대적인 조건하고 섞여버리면 순수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부대 조건이 또 어떡한지를 또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물품 가격에 넣어가지고 총합으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CA를 갖다가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FCA를 채택하지 않고 X워크로 이제 가는 것.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이런 내부적인 이제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요 부분에서 적재 부분에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FCA는 적재는 결국 누가 한다고? 매수인이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X워크 조건인데 매도인한테 돈 드릴 테니까 조금 그 공장에 있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적재 좀 해주세요. 자, 매도인이 적재를 하더라도 적재해 줄 수 있겠죠. 적재를 하는데 이 적재는 매도인이 실제 적재 의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 적재라기보다는 매수인이 적재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적재는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어떤 의무에 의해서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편리에 의해서 어차피 매수인이 다른 사람 써가지고 적재해야 될 거 파는 입장에서 조금 편리를 주겠다라고 해서 적재해 주는 거지 의무가 있어서 적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원래 X워크에서는 매도인은 적재할 필요성이 없고 적재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 적재를 했다면 이 비용은 누가 된다고? 매수인이 되는 거고요. 비용은 매수인 비용으로 하고 만약에 매도인이 적재하다가 자기 공장에서 떨어뜨려서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책임 위험 부담이다.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렇게 된다.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비용과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X워크는 이제 그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FCA입니다. 자, FCA는 이번에 인코텀즈 2020이 되면서 또 개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 내용이 변한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FCA는 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X워크를 했습니다. X워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CA를 한번 봅시다. FCA는 말 그대로, FCA는 이제 운송인도가죠. 자, 이제 왜 운송인도가 있냐? 자, 운송인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물건 가격에 이 자체가 물건 가격에 운송인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운송인도 가격이라 한다. 자, 영어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 해방된다, 자유롭다, 뭐 할 때? 캐리할 때. 차에 실어줄 때. 차에 실어주면 난 끝이다. 뭐가 끝난다는 겁니까? 비용은 더 이상 내 비용은 이제 그 이유는 내 비용 투자할 필요 없고, 그다음 그 후에 발생하는 위험, 그죠? 위험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용과 위험이 이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캐리어입니다. 자, 프리캐리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 공장 또는 인도 장소는 공장 또는 인도 장소는 공장 또는 지정 장소입니다. 자, 지정 장소라는 것은 공장이나 영업장에서 주지 못할 경우에 그 안에 내부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다가 갖다 놓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공장에서 인도할 때하고 공장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지정 장소 인도가 조건이 틀립니다. 자, 공장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여기는 이제 매수인이 차량을 보내겠죠. 그럼 여기 적재해 줘야 됩니다. 누가? 매수인. 적재. 그 다음에 차량은 누가 보낸다고? 매수인이 보냅니다. 자, 적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장소에서는 인도는 그냥 매도인의 차 위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자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놓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는, 이거는 상차 상태. 누구의 상차? 자, 이거 매도인이 가져간 자기 차량. 지금 이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원래 매도인은 이제 이 차량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서드 파티, 즉 운송업자의 차량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거는 자기의 차량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리비전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싣고 간 차량에다가 놔두고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업자가 있었겠죠. 매수인 지정 업자가 처분할 수 있는, 이걸 실곡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상차해 두면 여기서 끝났다. 뭐가? 인도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지정을 한 차가 만약 안 오면 어떻게 되노? 안 오면. 차가 안 온다. 그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뭡니까? 인도가 안 되는 거죠. 인도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상차 상태로 인도를 하는 건데 인도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인이 운송업자를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내지는 이제 만약 매수인이 이게 안 오면은 매도인이 어떻게 한다? 선택한 운송업자. 자, 운송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은 이제 그거로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인도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인도된 거.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어쨌든, 공장에서 인도는 차에 상차했을 때, 실어줬을 때, 모든 것이 다 이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점에서, 그죠? 다른 지점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거기에서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을 때,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인도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FCA에서는 지정 장소 내에 정확한 인도 지점을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정 장소 내에 정확한 인도 지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1번 출구, 2번 출구 내지는 우리가 보관 창고도 그 창고 번호가 있죠. 그죠? 게이트 1, 게이트 3 이런 걸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이제 매도인이 봐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정확한 지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매도인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지점이 인도 지점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제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FCA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0에서 개정된 거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용장 부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 수출자는 어쨌든 나중에 물건을 수입자에게 보냈다는 증명서죠. 증명서. 자, 예를 들어서 증명서인데 이제 수입자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성적 증명서가 되겠죠. 성적. 자, 성적 증명서를 갖다가 발급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합니다. 내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서류를 은행이 그 과정도 사실은 뒤에 가서 배우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적을 갖다 내고 할 때는 이제 매입은행에 갈 때, 뭐 지정은행에 갈 때, 또는 뭐 확인은행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선적 증명서가 필요하죠. 제가 대표적인 게 선화증권이라는 이제 BL입니다. Bill of Lading이죠. 자, 이런 선화증권을 Bill of Lading을 갖다가 했을 때 이 선화증권은 항상 뭐냐 하면은 Shift BL Shift BL을 요구를 합니다. 은행은 뭐냐? 선적되었다는 거죠. 선적된 BL, 선적 BL. 자, 배에 올려졌다는 선적 확인서, 선적 BL. 선적 BL을 요구를 하지 수치 BL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치 BL은 우리가 영어로는 received 자, BL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 BL은 뭐냐면 배에 실기 위해서 선사가 물건을 받아줬다라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물건을 수취했다. 물건을 창고에 수취했다. 선사가 물건을 선적하기 위해서 아직 배는 이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선적하기 위해 창고에 받아두었다. 다는 의미지 이게 실질적으로 배에 실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received BL은 이거는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shift BL만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선적됐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출자가 예를 들어서 수입자하고 인코텀스 상에서 이렇게 CFS를 미안합니다. CFS가 아니고 FCA를 했다. 자, FCA를 하면은 FCA를 하고 전달을 해주면은 결국은 이제 이 운송업자는 매수인의 운송업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선적된 이 BL을 갖다가 끊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 포워드가 선적된 BL을 끊어줄 수가 없죠. 왜 끊어줄 수가 없냐? 선적이 안 되고 그냥 단지 트럭으로 인수인계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럭에만 인수인계만 됐는데 이거를 선적됐다고 끊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노? 그러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출자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내고를 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내고를 하기가 곤란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제 앞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는데 인코텀스 자, 2020에 와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리비전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인코텀스 FAS로 왔다. 그러면 요때는 발행되는 운송 서류가 바로 요게 Shift BL이 아니라 Received BL이잖아요. 그죠? Received BL인데 이 Received BL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합의. 그럼 당사자는 누구냐? 이 당사자는 결국은 이제 선사 그 다음에
매수인을 되겠죠. 이 이제 선사 매수인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차에만 실기만 실으면 선사에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received BL이 아니라 뭘 BL? shipped BL을 발행해 주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매수인이 선사에게 shipped BL을 좀 발행해 주세요라고 매도인 앞으로 발행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선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이 BL이라는 것은 물품 보관증입니다. 물품 보관증. 그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선사 입장에서 보겠서는 물품 보관증인데 어디에 물품 보관증입니까? 배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가고 있다는 물품 보관증이잖아요. 이 물품 보관증인데 배에 실지도 않았는데 배에 실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선사 입장에서는. 그죠? 책임져야 되니까 발급한 이상. 그래서 선사가 이것을 리젝트 했을 때는 리젝트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우리 아직 물에 신지도 않았는데 뭘 실었다는 걸 달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요거 힘든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양화된 이제 그래서 물품을 지정 장소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에서 이제 양화 준비된 즉 내릴 수 있는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이나 재산의 처분, 재산의 처분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운송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오면 즉 이때는 어떤 상태라? 양화 가능한 상태. 양화라는 것은 우리가 랜딩입니다. 언로딩, 양화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내릴 수 있는 상태다. 그렇게 아까 그 부분이고 이제 요건 또 다른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20에서는 요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요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적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선택적 기재를 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죠? 운송인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received LC가 아닌 shipped LC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CA까지 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속매매, 그죠? 연속매매, 그죠? 연속매매는 뭐냐? 연속매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트링 세일즈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이런 게 있습니다. 스트링 세일즈라는 것이 연속 매매란 것이 뭐냐 하면은요, 스트링 세일즈. 스트링 세일즈란 말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이게 자꾸 중개자, 중간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중간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물품을 매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배에 실려서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다. 자, 근데 대략 한 30일 정도 걸린다. 20에서 30일 정도 걸린다. 자, 그러면 이 20에서 30일 동안 이 물건이 오는 동안 이 물건을 계속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스트링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링 매매. 알겠죠? 스트링 매매. 그죠? 스트링 매매를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여기서 올 때 보험 조약을, 보험 규칙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최소로 하는 것이죠. 최소. 즉, C 그레이드의 보험을, 그죠? 보험 등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죠. 특별하게 화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만 들고 운항을 하는 거죠. 그죠? 운송을 하는 거죠. 운송을 하면 이제 나중에 화주가 이제 이렇게 정해졌을 때, 그죠? 다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최소 운항,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물건이 육로 운송을 할 경우는 이제 빠른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제 최대, 그죠? 최대 보험을 든다고 우리가 그랬죠. 옛날에 이건 최대 보험도 최소 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최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2020에서 리비전 된 겁니다. 그죠? 바뀌어진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링 세일즈가 어떤 거냐, 그죠? 스트링 세일즈란 것은 계속 중간업자들에게 물건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거죠. 유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배에 싣고 온다는 정서, 즉 배에 싣고 오는 운송 정서인 우리가 선화증권을 가지고, 그죠? 선화증권을 가지고 유통시킨다는 거죠. 유통증권이다. 선화증권을 가지고 결국 선화증권이라는 것이 유가증권이고 요거는 보관증이죠. 화물보관증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보관증의 소유자가 화물을 넘기는 거죠. 그죠? 넘김으로 실제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통증권이 되는 겁니다. 그죠? 화물보관증. 자, 화물보관증을 이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스트링 세일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링 세일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이런 경우죠. 보통 FOB다 이렇게 했을 때 FOB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FOB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조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달도 가능한 것은 배에다가 물건을 적재를 했습니다. 갑판에다가 이제 로딩을 하죠. 자, 갑판에다가 로딩을 하면은 이 갑판에다가 로딩한 상태에서 다시 구매를 할 수 있죠. 맞죠?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하기는 프로큐어러다. 자, 이렇게. 무슨 말겠죠? 자, 갑판에다가, 우리가 갑판에다가, 처음 수출자가, 자, 이 수출 물건을 갖다가 FOB를 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판에다가, 자, 본선에, 갑판에다가 이 물건을 올릴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본선 갑판에다가 물건을 올린 이 물건을 다시 사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출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뭐냐면 procure다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또 가다가 중간에 또 다른 사람한테로 가고, 그죠? 또 다른 사람한테로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string sales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게 운송이 되면서 계속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string sales를 하고, 그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에 있는 상태는 자기가 직접 실지는 안 했죠. 그렇지만 실어진 것을 갖다가 구매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러한 때의 어떤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소유권을 인수한 경우를 우리가 procure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달. 조달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또 넘기겠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string sales와 조달의 개념이다. 이제 그 정도를 알면 되겠죠. 그죠? 직접 선적하지는 않고 선적해 놓은 물건을 다시 구매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string sales를 하고, 다시 그걸 갖다가 사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달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조달 규정은 엑스워크는 그 자체가 공장에서 되기 때문에 엑스워크에서는 이 조달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조달이라는 것은 요거는 운송 수단에 올려져 있는 것을 구매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실지 않았지만, 그죠? 선적하지 않았지만, 그죠? 첫 번째 매도인에 의해 갖고 선적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 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선적하지 않지만, 그죠? 중간에서 이 물건을 사서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물건을 이제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 그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최종 매수자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procuring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 CPT입니다. 자, 아까 그것은 이제 CPT는 뭐냐? 그죠? CPT는 뭐냐? 요 CPT는 이제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carriage라는 말을 씁니다. carriage. 자, carriage. 자, carriage가 어떻게 돼? P는 뭐? paid. 지급되었다. 이것도 carriage는 운임입니다. 운임이. 누구, 어디까지? to. 여기 나오는 것은 뭐? destination입니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이제, 요때는 carrier가 아니고 carriage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carrier였죠. carrier. 그는 운송수단을 이야기하고, carriage는 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송비가 지급되었다. 이런 뜻이죠. 운송비. 요거는 다른 말로는 운송비가 되는 겁니다. 아까 carrier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FCA 할 때, 요거는 이제 프리캐리어입니다. 캐리어는 운송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운송수단에 적재해주면 책임과 위험이 끝난다는 뜻이고, 요거는 뭐냐면, carriage는 운송비가 paid, 지급되었다. 어디까지? destination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하고는, 요거는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 거는 이제 운송인 인도라고 하죠. 운송인에게 인도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제목 자체가 캐리어니까 요거는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끝난다. 운송인 인도 조건이 되죠.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끝난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요 때는 매도인이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끝난다. 운송인에게 소위 얘기해서 로딩을 시켜주거나 자기 공장에 왔을 때는 아니면 지정 장소에 갔을 때는 양화할 수 있는 상태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게 CPTS는 요거는 캐리지가 됩니다. 캐리지는 운송비 지급 조건이다. 그래서 운송비 말 그대로 운송비 지급이다. 그래서 운송비를 준다. 어디까지? 데스티니까지. 그래서 운송비 인도 조건이다. 운송비를 인도하는 조건이다. 자, 운송비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carriage paid to다. 이렇게 됩니다. 운송비 인도 조건이다. 자, 그럼 운송비 인도 조건은 어떤 거냐 하면요. 말 그대로 매도인과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FCA에서는 자, 운송인을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운송인을 누가? 매도인이 운송인을 지정합니다. 매도인이 운송인을 지정했죠. 자,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때의 CPT에서의 운송비는, 이제, 요때는 이제, 요거는 이제 매도인이, 자, 지정한 운송인이, 맞겠죠? 운송인에게 물품을 줍니다. 물품 주고 돈 줍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그 운송수단의 어떤 적합한 방법으로, 그죠? 그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의 물품을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죠? 물품을 인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줌으로써 이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난다. 그러니까 운송인에게 자 물품을 제공한다 해야 됩니다. 교부한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교부, 핸드오버한다. 교부함으로써 자 그러면서 이제 교부함으로써 뭐 어떻게 되냐? 그 교부하는 순간 어떻게 돼? 책임은 끝납니다. 책임은 프리됩니다. 자, 그죠? 그런데 위험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은 데스티네이션까지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인의 위험은 미안합니다. 매도인의 책임은 끝났는데 매도인의 비용은 좀 헷갈려가지고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적지에 와서는 양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왔다. 목적지에 왔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목적지 도달했어는 이제 그러면 안전하게 왔죠.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내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상차 상태로 인도합니다. 상차 상태입니다.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으면 됩니다. 매수인의 처분. 가져가라 이거죠. 알아서. 그죠? 자, 상차 상태로 이제 매수인이 처분할 상태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목적지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보다가 있다가 여러 가지 상태로 이제 매수인이 빨리 와서 물건을 안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송인이 시간이 바빠 가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은 물건을 내려야 되잖아요. 물건을 내린다는 것이 우리 단순히 뭐 박스 물건 하나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서 큰 크레인이 와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비가 동원되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갖고 매도인이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는데 내렸다. 그러면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처분 가능 상태. 자, 처분 가능 상태로 이제 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위험은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위험은 아무 지금 뭡니까? 자기 부담이 아닙니다. 위험은 벌써 처음에 딱 실을 때, 차에 실을 때까지만 위험을 부담하고 차에 싣고 난 이후에는 비용은 부담하지만 위험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험의 모든 위험들은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릴 때도 상차 가능한 상태로 해놓으면 됩니다. 하차 가능한 상태. 즉, 로딩 가능한 상태로. 양하라고 하죠. 그래서 양하 가능한 상태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서 빨리 물을 내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사전에 매수인과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양하 비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인이 어쩔 수 없어서 물건을 내렸다. 그럼 나중에 돈이 들었다. 그래서 돈을 청구한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